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이슈의 행간을 분석하고 읽어주고 씹어주는 익신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 형법의 자기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 규정, 그리고 또 낙태가 가능한 사유를 성폭행 등 5가지로 제한한 모자보건법 14조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지 윤정원 녹색병원 산부인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상담해 주신 분들도 그동안 도와드렸던 분도 계셨을 거고,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그 선택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잖아요. 어떤 고민들로 그런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조력을 했던 케이스는 아니었지만은 젊을 때 이제 성폭력으로 인해서 원치한 임신을 하고 임신 중지를 하게 됐던 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난임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에 이제 임신을 성공하셨는데, 염색체 이상 위험성이 좀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결국에는 양수검사 하지 않으시고 출산을 결정을 하셨어요. 이 여성의 평생의 삶의 과정에서 임신 중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출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결정도 되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되게 프로 라이프 아니면 프로 초이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게 아니라 저는 어떤 선택을 하던 여성이 내리는 결정을 의료인은 조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모자보건법 자체가 굉장히 좁게 그동안은 그 가능한 서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6만 건 정도가 한 해 일어난다고 얘기했던 2011년 자료를 보면은 16만 건 중에 5% 정도만이 그 합법적인 사유 안에서 이루어졌던 케이스였고, 95%가 그 이외의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도 예를 들면은 강간이나 중간간, 성폭력만 하더라도 강간이나 중간간에만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따져봐도 이제 지금의 모자보건법에서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던 케이스들도 있었고, 적어도 이제 안전한 방법, 예를 들면은 소파술보다는 흡입술을 하는 병원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약물적인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도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은 신빙성이 없고, 이런 약물에 대한 정보들도 최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리페프리스톤이라고 하는 유산 유도약 약물이 지금 개발된 지 거의 30년이 넘었고 6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약이 한국에는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불법 브로커를 통해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런 걸 사서 드시고 불완전 유산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게 불법이라는 상황 하에서 의료인도 되게 자유로울 수 없고 위축되기 때문에 각서를 쓴다든지 현금으로 내라고 한다든지, 무슨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이런 서약서를 쓰게 한다든지, 이런 사실 의사 환자 관계라고 볼 수 없는 굉장히 왜곡된 의료 서비스가 사실 행해지고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중지에 대해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이라든지 레지던트 수련 과정에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배웠던 거는 의료 윤리 시간에 지금처럼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 반반 나눠가지고 토론시켰던 이런 게 다였었고요. 의료법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태하는 소파술이라든지 흡입술, 약물 이런 것도 다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않나요? 그 술기라든지 아니면 그 지식 부분은 사실 산부인과 그 수업 과정 중에 일부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은 너네 우리나라 불법이니까 몰라도 돼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의과대학 때는. 그러다가 이제 레지던트 때도 사실 임신 중지를 받으러 대학병원에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합법적인 케이스라든지 건강이 위험한 상황, 이런 케이스들 굉장히 극소수로 보게 됐다. 그러니까 5%라고 그랬잖아요. 합법적인 케이스는 굉장히 극소수로 보고 접할 기회가 많이 없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더 임신 중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터부라든지 특정한 상황에서만 하게 되는 거라고 좀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39주에 태아도 낙태할 수 있단 말이야? 태어나기 하루 전에 애를 낙태해도 된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극단으로 몰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시기와 요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원칙을 둬야 될까요? 93% 이상이 12주 이내 초기 임신 중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더 좀 늦어져서 하게 되는
24주 이후에 일어나는 거는 거의 0.1%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더 후기로 가서 임신 중지를 하게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만큼 더 절박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임신을 계속 지속하는 게 여성의 건강에 내지는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는 당연히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로서도 지적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하고 모르고 있다가 굉장히 늦게서야 임신이라는 자각을 못하고 있다가 발견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이 부모한테 말을 못하고 계속 주수가 늦어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치명적인 태아 이상이 이제 정밀 초음파를 본 시기 이후에 발견이 됐다든지 그렇지만 중요한 원칙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제도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겠지만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제 요청만으로 가능한 시기, 그건 이제 임신 중지가 굉장히 여성의 몸에도 그렇게 크게 위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요청만으로도 가능한 시기를 보통 12주, 14주 1분기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제한적인 사유로 가능한 시기,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에만 가능한 시기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종교적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서 본인이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신념에 따른 자유, 양심의 자유 부분은 사실 국제인권법에서도 다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너의 신념에 반해서 수술을 억지로 시키지는 않아요. 외국에도 이런 신념에 따른 거부권을 법에 명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게 없이 그냥 이제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 거부권이라는 걸 주게 된다면 대신에 굉장히 철저하게 이 거부권이 여성의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들을 그 뒤에 따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의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응급 상황에서는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 거부권에 상관없이 제공을 해야 된다라든지 의료보험 지원에 대해서도 반발한 여론이 많잖아요. 임신 중지가 의료 서비스라는 그 개념만 좀 다 컨센서스로 받아들여진다면은 당연히 임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합법적인 임신 중지 요건이 정해지게 된다면은 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임신 중지를 보험 적용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합법적인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보험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있는 나라들은 전액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거기는 워낙 무상의료가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임신 중지 가능 주수 혹은 요인 이런 거에 주로 관심들이 쏠려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헌재 결정에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재생산권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해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해주는 이 재생산권이 그냥 낳지 않을 권리, 낙태할 권리만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낳을 것인지, 언제 낳을 것인지, 낳을지 말지를 결정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고 있는 거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고 피임 교육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피임을 또 합리적인 가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할 권리, 성폭력 당하지 않을 권리, 이런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런 젠더 관계에서의 평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로부터 이런 재생산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을 권리,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재생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정문에서 이제 여성이 몸은 불법이 아니고 여성도 이제 본인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사실 이게 여성 2등 시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서야 해준 거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봤을 때 피임이 불법이던 시기도 있었었고요. 네, 응급 피임약이 불법이던 시기도 있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임신 중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임신 중지가 불법이던 때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 시기가 언젠가는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신 중지를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혹시 앞으로 하시게 되시는 분들도 저는 이런 과도한 죄책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걱정이라든지 염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1974년 프랑스의 보건부 장관이었던 시몬 베유가 임신 중지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하는 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와 같이 용감하고 열정과 헌신을 다할 줄 압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디 신뢰합시다.